미연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다시 그 한국 사람 만들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고드린 대로 오늘은 이 한국 사람 만들기 3권 친미 기독교파 1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권까지 썼는데 지금 4권을 쓰고 있는데 이 3권을 친미 기독교파 1로 이제 제목을 붙인 게 부제를 붙였던 이유가 제가 한 1000페이지 넘게 썼는데도 친미 기독교파에 대해서 다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2권이 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친미 기독교파 2가 이제 나올 거라서 우선 이제 친미 기독교파 1이라고 제목을 붙였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장가만 가던 고려 사람들을 시집 가게 만든 이 불교 또는 그 유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던 고려 사람들을 이제 주자성 얘기 들어오면서 조선이 건립되면서 특히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놀라운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갖고 완전히 조선 사람을 통째로 바꾸는 그러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의 시대가 무슨 뭐 태평성대다 아닙니다. 정말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1000년 전통을 갖고 있던 나라의 전통을 뿌리째 송두리째 뽑아버립니다. 물론 왜 했는지는 제가 1권에 자세하게 씁니다. 그 송나라 때의 주자성리왕만 들어온 게 아니라 송나라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였었고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강남농법이라는 우리가 요새 모내기하고 이 거름 잘 주고 하는 이 시비법, 그 이양법, 모내기법 이런 것이 그 송나라가 강남으로 내려가면서 중국의 강남, 양자강 유역을 개발하면서 엄청난 그 생산성의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유럽보다도 훨씬 앞서가는 철강 이 생산 능력이나 이 나침판 만들고 전 세계 항해에 다니고 고려 자기 만들고 이런 거를 보면서 마르코 폴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진 원대에 가갖고 그렇게 보면서 놀래는 바로 그 동방경문록에서 놀래는 그 중국의 문명을 그렇게 세종대왕이 들여오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를 이제 강남농법을 들여오는 한편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하듯이 제철소 짓고 고속도로 놓고 이런 거 하듯이 이 세종대왕이 송나라의 그 모내기 하는 방법, 수차 들여가고 물을 대는 방법, 비가 얼마 오는지 하기 위해서 추구기를 만들고 일조량이 얼마 되는지 알기 위해서 해시계를 만들고 그런 과학 문명 산업을 일으키는 게 이 송나라의 놀라운 산업혁명을 따라가려고 이제 했던 것이고 거기에 맞는 이념으로서 남송의 주자가 만든 이제 주자성리학을 들여왔다. 이제 이게 이제 그 1권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3권에서 제가 그거랑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시스템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그 시스템이 19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임진왜란 때 조선 세종대왕 때에 만들어놨던 경작지의 3분의 2가 파괴가 되는데요. 나중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1910년에 망할 때까지 영정조대에 뭐 개혁을 하고 아무리 다 하더라도 세종대왕 때에 확보했던 경작지만큼을 망할 때까지도 확보를 못합니다. 세종대왕 때 인구가 500만 정도였었습니다. 망할 때 1500만 내지 2000만이었어요. 그런데 경작지는 세종대왕 때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선 사람들의 삶이 피폐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눈에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 망해가는 와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미 뭐 천주교도 들여오고 동학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생기지만 저는 이제 특히 이 친미 기독교파 이 미국으로부터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과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 3권에서는 이제 특히 제가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새로운 한국 사람 만들기의 큰 부분 중에 하나, 특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강한 개인 이러한 철학과 이념이 들어오는 거는 결국은 이 기독교라는 걸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책에서 왜 그러면 이 갑신정변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올 때는 이렇게 쉽게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천주교는
들어오기 시작해서 178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금 천주교는 10,000명 이상이 순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순교한 사람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들어오자마자부터 쉽게 뿌리를 내렸고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책 앞부분에서 이제 갑신정변 개신교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그 부분은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한번 생략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뭐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그 조선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땠을까? 어떤 나라였을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9세기까지 오면요. 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를 합니다. 제 책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 당시 여행한 사람들, 그 당시 왔던 선교사들, 뭐 외교관들의 글들을 일기, 편지, 보고서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그냥 수탈의 도구다. 정부는 약탈의 도구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습니다. 의료도 제공을 못 해주고 당연히 교육 못 시켜주고요. 그렇죠? 먹여 살려주지도 못하고 외국이 쳐들어오면 외세가 쳐들어오면 지켜주지도 못합니다. 국방, 교육, 의료, 경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조선 조정은 그냥 수탈하는 도구다. 그렇게 했고 의복과 주거 환경 말씀드렸지만 정말 거기 그렇게 아예 써놓습니다. 조선의 궁궐이라는 거는 프랑스 파리에 은퇴한 연금으로 살고 있는 은퇴한 공무원도 살기 창피할 정도의 수준의 건물이 조선의 궁궐이다 그래요. 그리고 와서 그럽니다. 자기네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비숍 여사가 했는 건데 비숍 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전 세계 모든 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수도에 한 나라의 수도라는 그래도 제일 크고 좋은 도시가 공원도 없고 박물관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멋있는 사찰이나 사원이나 무슨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도시는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각 동네마다 공원이 어떻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공원이 생기고 무슨 둘레길이 생기고 어디나 산책로가 생기고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조가 어땠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는 사실인데 그런 데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헐벗고 굶주리면서 그냥 그야말로 상하수도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시궁창 속에서 끊임없이 병이 창궐하고 끊임없이 천연두 때문에 조선시대의 모든 유명한 관료들, 유명한 선비들의 그 초상화들을 다 보시면요. 그 국립박물관에 걸려있는 초상화들도 보면 전부 다 이 천연두 때문에 소위 말하는 옛날 말로 곰보, 얼굴이 최상한 거가 그 초상화에도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라가 오면 매년 콜레라가 창궐해서 수없이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돌면은 그냥 사람들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바깥에서 거적 두르고 있다가 그냥 죽어가고 이런 얘기들이 그 당시 19세기에 왔던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 얘기에 끊임없이 이제 나옵니다. 교육의 붕괴, 조선 말이 되면은 뭐 당연히 이제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붕괴가 되고 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제도 자체가 이제 완전히 형해화가 되죠. 민씨나 그 전에는 이제 안동 김씨, 그 다음에는 영민 씨가 아니면 아예 과거를 보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교육 시스템이 이제 당연히 붕괴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이제 배제, 이화, 숭실 이런 학교들을 이제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근대 교육이 들여오지만 아무튼 완전히 이제 사회가 교육 제도가 이제 붕괴를 하고 있었고 의료 체계는 말씀드렸고 사회 기강의 붕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게으르고 술주정만 하고 싸우고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도둑질만 하는 게 조선 사람이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인종 차별을 해서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다 그대로 적습니다. 이거는 카톨릭 신부님들이 나블리 주교가 1840년대부터 숨어서 조선 사람들한테 선교할 때부터 썼던 조선 천주교사의 날래 신부가 쓴 정리한 조선 천주교사에 그대로 나오는 거지만 그때부터 19세기 나중에 19세기 말에 그 개신교 선교사들이 쓴 얘기 똑같은 게 뭐냐면 근데 놀라운 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조선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다. 사유 재산권이 확립이 안 돼 있어서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유 재산권이 없으면요. 자기가 열심히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뺏어가는데. 나라가 뺏어가고 도둑들이 뺏어가고 그렇죠? 하여튼 탐관오리들이 뺏어가고 깡패들이 뺏어가고 그럼 뭐하러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남 등쳐먹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아니면 이제 노름을 하는 거죠. 도박하고. 그래서 맨날 도박하다가 자기 마누라도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 기강이 이제 당연히 이제 무너지는 거고 종교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유교는 제사 지내는 건 이제 남자들이 하는 거고 남자들만 하는 거고 여자들은 제사에 참여도 안 시켜주니까 그것도 그나마 극소수 양반들만 그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집안밖에 안 되는데 그런 집안이 이렇게 헐벗 굶주리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그런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집안이 몇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남자들 중에서도 5% 10%나 됐으면 많이 됐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종교를 갖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요. 조선조가 아시다시피 불교를 철저하게 탄압을 합니다. 불교 사찰이 국내 권례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는 스님들은 아예 들어올지도 올 수가 없었습니다. 천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들어온 게 갑오개혁 때 1894년 95년 때 처음으로 다시 불교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만 남습니까? 무당밖에 없습니다. 미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당이 많고 미신이 많냐고 다들 외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조선 그때 당시에 무당이 3,00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밥벌이가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민비 같은 사람, 뭐 소위 명성 황후 뭐 이러지만 전 민비, 뭐 민중전 고종의 비죠.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무당한테 매달려서 군만 했다라 그러는데 그럼 당연한 거죠. 여성들한테 다른 옵션을 주지를 않는데 다른 종교를 안 하고 모든 종교를 탄압해버리고 남자들 극소수만이 믿을 수 있는 제사는 그건 뭐 남자들 몇 사람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신이 창궐합니다. 그 와중에 조선 여성의 처지는 정말로 이제 처참하게 몰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렇게 자세하게 19세기 조선을 제가 헬조선이라고 책에서도 그랬고 실제로 헬조선입니다. 이게 헬조선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헬조선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이제 알렌, 아펜젤러, 스크랜턴, 뭐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왔을 때에 가지고 온 그 개신교라는 그 종교가 태어났을 때에 탄생했을 때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유럽에서 16세기에 탄생했을 때 그 유럽의 상황이 19세기 조선의 헬조선이라고 하는 그 상황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교회, 천주교, 이 카톨릭 교회가 몰락을 하기 시작하라고 그렇죠? 종교개혁으로. 근데 몰락을 하게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백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초토화가 되고 영국과 프랑스전 뭐 잔다르크 나오가는 그 백년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곡창지대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그다음에 흑사병이 돌아서 이 유럽 인구의 반이 죽습니다. 도시에 따라서는 뭐 더 많이 죽는 데도 많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1540년인가 34년인가 몰락을 하면서 완전히 저 이슬람이 메헤메드 2세라는 걸출한 왕이 나타나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그 발칸 반도를 점령을 하고 비엔나까지도 이제 나중에 쳐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유럽 문명이 몰락한다라는 이 굉장한 공포심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개신교라는
새로운 이제 종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신교가 왜 나오게 됐고 특히 왜 그 중에서 칼뱅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됐는가를 집중적으로 했고 왜냐하면 그 칼뱅주의가 우리나라의 안더우드, 벤슬러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알렌 이런 분들을 통해서 건너온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책을 통해서나 다른 제 강연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칼뱅주의가 왜 중요하냐면요. 근대 사회가 칼뱅주의 때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중세 봉건 사회가 몰락하면서 새로운 근대 사회가 나오게 된 게 이 칼뱅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근대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개신교 칼뱅주의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칼뱅주의를 뿌리면서 심으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의 그 기틀을 단초를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칼뱅주의는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그냥 근대사회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회학자들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죠. 토크빌이라는 그 유명한 그 프랑스의 그 귀족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830년대에 미국을 여행을 다닌 다음에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미국의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인 아메리카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 이건 미국 사람들의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아직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되는 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 칼뱅주의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면서 그 토크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막스 베버는 여러분들 프로테스탄주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겼나? 칼뱅주의 때문에 나왔다는 얘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주의가 왜 근대사회랑 직결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칼뱅주의가 들어옴으로써 유럽에서 영국이 어떻게 변하고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변하고 네덜란드가 어떻게 변하는가 프랑스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미국 왜냐하면 칼뱅주의라는 것이 칼뱅이 제네바에서 새로 만든 그 교회의 모델을 칼뱅 밑에 와서 공부하고 간 존 녹스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만든 게 그게 장로교회고요. 칼뱅 밑에서 공부하고 간 잉글랜드 사람들이 영국에서 가서 만든 그거를 영국식 칼뱅주의를 퓨리터니즘, 청교도라 그러는 거고요. 그 칼뱅주의자들이 프랑스로 가서 만든 그 프랑스의 개신교를 위그노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배우고 네덜란드를 가서 만든 그 교회가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청교도, 장로교, 네덜란드 개혁교회, 위그노들이 각자 나라의 그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공동으로 건설한 나라가 바로 미합중국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건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 위편이 저게 스위스 국기입니다. 그 바로 밑에가 스코틀랜드. 그리고 이제 스위스기 오른쪽이 네덜란드, 그 아래가 잉글랜드. 그다음에 이제 저 네덜란드 오른쪽이 뭐 이제 성조기 미국 깃발하고 이제 태극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깃발을 이렇게 놓은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의 공통점이 뭐냐? 방금 말씀드렸죠. 근데 뭡니까? 우선 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뿌리내린 나라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모델 국가, 자유시장 경제의 모델 국가들입니다. 번영하는 국가고 자유로운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전부 다 칼뱅주의 국가들입니다. 칼뱅주의로 시작한 국가들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면에 있어서 근대성을 제대로 이어받는 데 있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제대로 이어받는 데 있어서 칼뱅주의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쨌든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됐죠? 내가 시간을 못 봤다. 그러면 이 부분 에디트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머지는 다음 적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 칼뱅주의라는 것이 무슨 뭐 제가 어떤 특정 종교를 뭐 홍보를 하려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저 정치학자로 사회과학자로 어떤 이념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를 이제 서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는 칼뱅주의가 들어옴으로써 네덜란드의 그 당시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네덜란드가 왜 그렇게 급격하게 범죄율이 낮아지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전 여행자들이 다니면서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맨날 강도당하고 그러는데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데가 어디냐면은 네덜란드에 가면은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나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이 도덕률의 문제. 이 도덕률이라는 게 좀 말이 좀 우리말로 하면 어폐가 있지만 뭐냐 이런 겁니다. 그 미혼모 출산율 이런 거가 중세 유럽의 15세기, 16세기, 17세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미혼모 출산율이 프랑스에서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프랑스에서는 50%에 달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루소 같이 유명한 거 에밀도 쓰고 무슨 뭐 사회계약로 루소가 자기 아이들을 4명을 낳는데 전부 다 그거 안에다 버리죠. 에밀이라는 그 뭐 가장 유명한 뭐 교육 지침서를 썼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 아이들은 4명을 다 고아원에다 버리고 안 찾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파리 그 프랑스에서는 전혀 그런 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혼모 출산율이라는 건 이런 성 풍속이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뭐 영화에서도 가끔 나오죠. 프랑스의 그 뭐 위험한 관계, 리에송된 당주로 뭐 이런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제 그러지만 소설에도 나오고 하지만 아무튼 이런 거에 비해서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는 미혼모 출산율 같은 게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 군사력입니다. 네덜란드가 당시에 120만 인구였었습니다. 프랑스가 3천만, 4천만 됐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국력이 훨씬 강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갖고 하여튼 이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일본의 데지마 섬, 나가사키 데지마 섬에 있는 동인도 회사,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지점까지 차리고 하멜 표류기에서 하멜이 누굽니까? 하멜이 왜 우리가 여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옵니까? 동인도, 네덜란드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라는 게 전 세계 거점을 가지면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회사고 경제사학자들이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지금 애플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애플이 보통 2조 달러가 된다 그럽니다. 그 상장액이. 그런데 총액이. 그런데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뭐 계산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7조 달러랍니다. 너무나 부자 나라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렘브란트 무슨 뭐 베르미르 이런 모든 그 엄청난 그 예술가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게 워낙 부자 나라였었던 거. 이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를 제일 먼저 그러니까 네덜란드 그 주식시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모금을 해서 그래서 자본주의가 이제 여기서 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죠? 저 렘브란트 같은 사람의 그림에서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뭡니까? 전부 다 청교도들이기 때문에 까만 옷에 흰 이런 저 칼라만 하고 있고 까만 모자 씁니다. 미국의 청교도하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하는 거였었고 이게 지금 베버가 말하는 자본주의 프로테스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얘기에서 이제 하고 싶어하는 거고 사실 자본주의는 그렇게 탄생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부분을 그러한 삶의 습관, 생활 습관 이런 거를 이 선교사들이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게으르고 왜냐하면 사유재산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고 도박만 하고 사기만 치고 거짓말만 하고 그랬던 사람들한테 삶의 기강을 잡아주고 가리키기 시작하고 목적을 의식을 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밑으로부터 사회를 이제 바꿔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로 서양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어떻게 우리 사회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